혼인신고서에 붉은 도장이 찍히는 순간 창밖에서는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릴 듯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우울한 빗소리는 이 공간을 더욱 칙칙하게 만들었다. 한지성은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낡은 나무 책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계약서나 다름없었다. 축하해주는 하객도 없었고 화려한 꽃장식도 없었으며 단지 눅눅한 공기와 늙은 변호사의 안쓰러운 한숨 소리만이 이 좁은 사무소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대한그룹의 후계자였던 그가 이제는 빚더미에 앉은 채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뼈아픈 현실로 다가왔다. 지성은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불과 3개월 만에 모든 것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한 자신의 처지를 다시금 곱씹었는데 믿었던 숙부 박도은의 배신은 그만큼 치명적이었다. 할아버지의 유언장에 적힌 기이한 조건 때문에 이 결혼을 받아들여야만 겨우 재기의 발판이 될 소액의 창업 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곁에 서 있는 법적인 아내 윤서아를 곁눈질로 바라보았고 그녀의 구부정한 자세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형용할 수 없는 혐오감과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윤서아는 지성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두꺼운 뿔테 안경이 콧등 아래로 흘러내려 그녀의 얼굴을 거의 가리고 있어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회색 스웨터는 소매가 다해져 있었고 유행이 한참 지난 청바지는 그녀의 왜소한 체구를 더욱 볼품없어 보이게 만들었기에 지성의 눈에 비친 그녀는 그저 실패한 인생의 상징처럼 보였다. 지성은 왜 하필이면 할아버지가 이런 보잘것없는 여자와 자신을 짝지어 주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당장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늙은 변호사가 침묵을 깨고 두툼한 서류 봉투를 지성에게 건네며 이 결혼 생활이 최소 2년 동안 유지되어야만 자금이 회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엄중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지성은 굳은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고는 주먹을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으나 짧게 고개를 끄덕인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그는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단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고 차가운 빗줄기를 맞아서라도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화를 식히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뒤를 따라 나섰는데 낡은 운동화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울 정도로 그녀는 지성과의 거리를 두고 걸으며 그림자처럼 행동했다. 잿빛으로 변한 서울의 하늘 아래서 그녀는 빗물에 젖은 안경 너머로 지성의 고독하고도 오만한 뒷모습을 응시했고 그 눈빛에는 겉모습과 달리 날카로운 지성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경멸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도 이 결혼은 정체를 숨기고 팬텀이라는 이름을 지우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기에 묵묵히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폐차장 직전의 고물상에서 헐값에 사들인 낡은 승용차가 길가에 위태롭게 주차되어 있었는데 곳곳에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진 차체는 과거 그가 몰던 최고급 슈퍼카들과 잔인할 정도로 대비되었다. 지성은 거칠게 운전석 문을 열고 앉아 시동을 걸었으나 엔진은 금방이라도 멈출 듯 굉음을 내며 덜덜거렸고 차 안가득 퍼지는 휘발유 냄새가 그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서아는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와 낡은 배낭을 품에 꼭 껴안은 채 앉았고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옷을 적셨지만 그녀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다. 지성은 빗속을 뚫고 거칠게 차를 몰기 시작했는데 목적지로 향하는 내내 단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않고 앞만 보고 운전하며 복잡한 심경을 감추려 애썼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도시 외곽의 가난한 동네 깊숙한 곳에 위치한 반지하 방이었으며 그것이 현재 지성이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보금자리였다.
아무리 사랑 없는 결혼이라 해도 여자를 이런 곳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사실이 남자의 자존심을 긁어댔지만 그는 패배자의 굴욕감을 들키지 않기 위해 더욱 차갑고 무뚝뚝한 표정을 유지했다. 차가 좁고 어두운 골목 입구에 멈춰 섰을 때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하수구에서 역류한 검은 물이 도로 위로 넘쳐 흘러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지성은 차에서 내려 무거운 트렁크 2개를 꺼내 들고는 서아가 잘 따라오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반지하로 이어지는 가파른 계단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서아는 자신의 짐을 챙겨 들고 미끄러운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가면서도 머리 위로 어지럽게 얽힌 전선들과 건물의 구조를 재빨리 파악하며 이곳이 숨기에 적합한지 본능적으로 계산했다. 녹슨 철문이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열리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러왔고 지성은 반사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며 손으로 코를 막은 채 어두컴컴한 방 안으로 들어섰다. 텅 빈 방에는 낡은 침대 하나와 벽에 붙은 긴 책상, 그리고 플라스틱 의자 몇 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 마치 감옥 독방 같은 처량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천장에서 깜박거리는 형광등 불빛 아래로 벽지의 얼룩과 바닥의 흠집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지성은 짐을 구석에 던져놓고 허리에 손을 얹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문가에 서서 쭈뼛거리는 서아를 돌아보았는데 비에 젖어 초라한 그녀의 모습이 이 음울한 방과 묘하게 어울린다는 잔인한 생각이 들어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지성은 방 한가운데 놓인 침대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건조한 목소리로 그녀는 저곳에서 자고 자신은 책상 쪽에서 지낼 것이라고 통보하듯 말했다. 그는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감정도 기대하지 말라며 철저하게 비즈니스 관계임을 강조했고 서아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짐을 침대 구석으로 조용히 옮겼다. 지성은 젖은 재킷을 벗어 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뒤 곧바로 책상 위를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는 재기를 위한 그의 유일한 무기인 낡은 노트북 3대가 놓여 있었다. 그는 엉켜있는 전선들을 연결하고 임시 서버를 구축하려 했으나 구형 장비들은 그의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류 메시지만을 뱉어내며 그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한때 최고의 IT 기업을 이끌던 그가 고작 이런 고물들과 씨름해야 한다는 현실이 참담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모니터에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록 시스템은 안정화되지 않았고 지성의 임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으며 초조함으로 인해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욕설을 내뱉었고 그 소리에 서아가 놀란 듯 움찔하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서아는 두꺼운 안경 너머로 붉게 깜박이는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는데 그녀의 천재적인 두뇌는 단 몇 초 만에 그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하드웨어 호환성 충돌임을 간파해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새 깊은 밤이 되었고 빗소리는 잦아들 줄 모르고 계속해서 창문을 때리며 지성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지성은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탈진하여 책상 위에 엎드려 잠이 들었고 그의 등은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축 늘어져 있었다. 서아는 그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 없이 그에게 다가가 따뜻한 물 한 컵을 책상 항의퉁이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녀는 잠든 지성의 얼굴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시선을 켜져 있는 모니터로 옮겼는데 화면 가득한 오류 코드들이 그녀의 눈에는 너무나 단순한 배열로 보였다. 서아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키보드를 향해 뻗어나갔고 가려져 있던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예리하게 빛나며 해커 팬텀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듯했다. 하지만 지성이 몸을 뒤척이는 소리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었고 다시 평범하고 겁 많은 여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서둘러 침대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었었다. 새벽녘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의 지성은 눈을 떴고 뻣뻣하게 굳은 목을 주무르며 일어나 앉아 탁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책상 위에 놓인 물컵을 발견한 그는
잠시 멈칫하며 침대 쪽을 바라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식은 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다시 모니터 앞에 앉은 그는 오늘 안으로 데모 버전을 완성하지 못하면 투자자를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혀 다시금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번쩍이더니 낡은 건물의 전기가 나가면서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버렸고 작업 중이던 데이터가 날아갔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지성을 덮쳤다. 그가 욕설을 내뱉으며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찾으려 허둥대던 그 순간 차갑고 작은 손 하나가 그의 손등에 닿았다. 서아가 건네준 작은 손전등의 불빛이 켜지면서 그녀의 무덤덤한 얼굴이 어둠 속에 떠올랐고 지성은 순간 숨을 멈추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 눅눅한 지하 단칸방은 한지성의 새로운 야망을 위한 초라한 사령부로 탈바꿈했고 그는 낡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직원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과거 수백 명의 엘리트 사원들이 머리를 조아리던 대기업의 회장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세 대의 노트북을 정렬하고 벽면에 화이트보드 대신 전지를 붙여가며 이곳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엄연한 스타트업 사무실임을 스스로에게 각인시켰다. 곰팡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 서아가 끓여놓은 싸구려 커피 향이 방 안을 채웠지만 그 향기조차 지성에게는 처량한 현실을 일깨우는 자극제일 뿐이었다. 오전 9시가 되자 낡은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대한그룹 시절부터 지성을 그림자처럼 보좌했던 김 실장과 개발자 이대리가 어색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한때 최고급 오피스에서 근무하던 엘리트들이었으나 오직 지성에 대한 의리 하나로 퇴직금을 털어 이 비참한 지하 사무실까지 찾아온 고마운 사람들이었다. 지성은 그들의 흔들리는 눈빛을 애써 외면하며 짐짓당당한 목소리로 업무 지시를 내렸지만 속으로는 그들에게 제대로 된 의자 하나 내어주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함에 치를 떨었다. 서아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그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며 묵묵히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지성의 자존심을 더욱 긁어댔다. 본격적인 개발 회의가 시작되자 좁은 방 안은 열기로 가득 찼고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와 격렬한 토론 소리가 빗소리를 덮어버릴 정도로 치열하게 이어졌다. 지성이 구상한 아이템은 기존의 보안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AI 기반의 솔루션이었는데 이는 기술을 등한시하는 박도훈 회장의 허점을 찌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하지만 개발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노후화된 장비들은 복잡한 연산을 감당하지 못한 채 수시로 다운되거나 데이터 전송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 작업의 맥을 끊어놓기 일쑤였다. 지성은 답답함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리를 질렀고 그때마다 서아는 놀란 토끼처럼 어깨를 움츠리며 더욱 구석으로 파고들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는데 외부에서 유입되는 알 수 없는 트래픽이 서버의 대역폭을 잠식하기 시작하며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명백히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지성의 새 출발을 방해하려는 시도였고 그 배후에 박도훈이 있다는 것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 이 대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방화벽을 재설정하려 애썼지만 교묘하게 파고드는 악성 패킷들은 낡은 보안 시스템의 구멍을 비웃기라도 하듯 쉴 새 없이 뚫고 들어왔다. 지성은 모니터를 노려보며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고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막막한 현실에 대한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다. 박도훈은 분명 지성이 제기할 싹조차 남겨두지 않으려는 심산으로 잔챙이 해커들을 고용해 지속적인 잽을 날리고 있었고 이는 자금력이 부족한 지성에게는 치명타였다. 서버가 다운될 때마다 다시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돈이었고 이대로라면 시제품을 완성하기도 전에 운영비가 바닥나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김 실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잠시 휴식을 권했지만 지성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로그 파일을 뒤지며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을 계속했다. 방 한구석에서 빨래를 개고 있던 서아의 안경 너머 시선이 잠시 모니터의 붉은 경고창에 머물렀지만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지성은 직원들을 먼저 돌려보냈는데 그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반드시 성공해서 보답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모두가 떠난 텅 빈 지하 사무실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고 오직 지성만이 홀로 남아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오류 메시지와 씨름하며 코드를 수정하고 또 수정했지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서하는 지성이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일에 몰두하는 것을 보고 조용히 컵라면을 끓여 책상 한편에 놓아두었으나 그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새벽 2시가 넘어가자 지성의 체력은 한계에 도달했고 며칠간 이어진 강행군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그를 덮치며 의식이 점차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린 채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것이 그만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지성이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한 서하는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 없이 그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발걸음은 낮에 어설픈 모습과는 달리 고양이처럼 민첩하고 가벼웠다. 그녀는 흘러내린 지성의 머리카락을 잠시 바라보다가 책상 위로 몸을 숙여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서하는 두꺼운 뿔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고 드러난 그녀의 맨얼굴은 지성이나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촌스러운 여자가 아닌 차갑고 지적인 천재의 그것이었다. 그녀는 굳은 살이 박인 가느다란 손가락을 들어 키보드 위에 올렸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매섭게 변했다. 타닥거리는 소리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고 빠른 손놀림으로 그녀는 지성이 몇 시간 동안 끙끙대던 코드의 문제점을 단숨에 파악해냈다. 그것은 단순한 버그가 아니라 시스템의 구조적인 결함과 외부 공격이 맞물려 발생한 복합적인 오류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터미널 창을 열어 명령어를 입력하기 시작했는데 화면 위로 흐르는 녹색 글자들의 속도는 인간의 눈으로 쫓기 힘들 정도로 빨랐다. 서하 아니 코드네임 팬텀은 지성의 엉성한 방화벽을 걷어내고 자신이 직접 설계한 독자적인 암호화 알고리즘을 시스템 깊숙한 곳에 심어 넣었다. 그녀는 박도훈이 보낸 해커들의 공격 루트를 역추적하여 그들의 IP를 차단 목록에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짜 데이터를 흘려보내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함정까지 설치했다. 그녀의 작업은 마치 예술가의 연주처럼 우아하고 정교했으며 죽어가던 서버는 그녀의 손길 아래서 다시 생명을 얻은 듯 활기차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작업을 마친 서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드러나지 않도록 로그 기록을 정교하게 조작하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시스템이 스스로 최적화 과정을 거친 것처럼 보이게 만들거나 혹은 운 좋게 코드가 맞아떨어진 것처럼 위장하여 지성의 의심을 피하려 했다. 서하는 다시 안경을 쓰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뒤 지성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침대로 돌아가 누웠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지하 단칸방의 서버는 이제 철옹성처럼 견고해져 있었다. 아침 햇살이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 지성의 눈을 찌르자 그는 찌뿌둥한 몸을 일으키며 비몽사몽간에 모니터를 확인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밤새 붉은색으로 도배되어 있던 오류 메시지들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시스템 상태 표시등이 정상임을 알리는 녹색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로그 파일을 확인했지만 트래픽은 안정적이었고 데이터 처리 속도는 어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빨라져 있었다. 지성은 이것이 꿈인가 싶어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지만 모니터 속의 완벽한 결과물은 분명한 현실이었다. 때마침 출근한 김 실장과 이 대리 역시 확 달라진 시스템 성능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들은 지성이 밤새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믿으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이 대리는 코드를 분석하며 회장님께서 밤새 커널을 완전히 재설계하신 것 같다며 천재적인 발상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성은 자신이 한 기억이 없는 작업 결과물에 당황했지만 직원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기에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짐짓 않은 채를 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코딩을 한 건가 라는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지성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커피를 마시며 방 한 구석을 쳐다보았는데 그곳에는 서아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멍한 표정으로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은 구부정했고 동작은 굼떴기에 지성은 방금 전 떠올랐던 혹시 저 여자가 라는 스쳐 지나가는 의심을 즉시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저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둔해 보이는 여자가 이런 고도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리가 만무했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리며 이 기적 같은 우연이 하늘이 자신에게 준 기회라고 믿기로 했다. 하지만 지성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낡은 노트북의 구석진 폴더 깊은 곳에는 서아가 실수인 척 남겨둔 작은 서명 파일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해커들 사이에서 전설로 불리던 팬텀이 자신의 존재를 알릴 때 쓰던 시그니처 코드의 변형된 형태였다. 서아는 걸레를 빨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고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비밀을 간직한 채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이제 겨우 첫 번째 방어가 끝났을 뿐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그녀는 예감하고 있었다. 지하 단칸방 사무실에는 며칠째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한지성과 그의 팀이 사활을 걸고 준비해온 프로젝트 피닉스의 데모 시연이 불과 1시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이번 시연은 국내 굴지의 벤처 투자사인 골든게이트의 임원들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여기서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자금난에 허덕이는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할 처지였다. 지성은 며칠 밤을 새워 충혈된 눈을 비비며 마지막으로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고 있었고 김 실장과 이 대리 역시 초조한 기색으로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마른 침을 삼키고 있었다. 좁은 방 안은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와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타들어가는 듯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터질 것만 같았다. 방 한 구석에서 윤서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구석진 자리에 앉아 다 낡은 옷가지를 꿰매고 있었지만 두꺼운 안경 너머의 시선은 틈틈이 지성의 등과 분주하게 돌아가는 모니터 화면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지성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번 기회를 준비해 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느끼는 압박감이 공기를 타고 그녀에게까지 전해져 오는 듯 했다. 겉으로는 무심한 척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남편에 대한 연민과 응원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그녀의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하지만 평온해 보이던 오후의 정적은 갑자기 사무실 전체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경고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이 대리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을 때 사무실에 있는 모든 컴퓨터 화면이 동시에 붉은색으로 변하더니 섬뜩한 해골 문양과 함께 카운트다운 숫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악명 높은 랜섬웨어 블랙바이퍼의 변종이었는데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거액의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지만 그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하고 악의적이었다. 지성은 사색이 되어 메인 서버로 달려가 키보드를 두드렸으나 관리자 권한마저 탈취당한 상태라 아무런 명령어 먹히지 않았고 화면 속의 시간은 무심하게 줄어들고 있었다. 투자자들과의 미팅까지 남은 시간은 50분 그 안에 시스템을 복구하지 못하면 모든 데이터가 영구 삭제될 위기였다. 지성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불특정 다수를 노린 공격이 아니라 자신의 재기를 막으려는 숙부 박도훈의 철저한 기획임을 직감하고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그는 책상을 걷어차며 고함을 질렀고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이성을 잃은 듯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뜯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김 실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고 이 대리는 울먹이며 어떻게든 백업 서버를 가동하려 했지만 랜섬웨어는 이미 백업 경로까지 모두 감염시킨 상태였다.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지성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패배감이 서려 있었고 사무실은 순식간에 장례식장 같은 침통한 분위기로 변했다. 참다 못한 지성은 답답한 가슴을 치며 바람이라도 쐬고 오겠다며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고 직원들 역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화기를 붙들고 여기저기 연락을 돌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서한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성이 앉아있던 메인 컴퓨터 앞으로 다가갔는데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여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붉게 물든 화면을 차갑게 응시하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는데 이 정도 수준의 조잡한 코드는 과거 그녀가 팬텀으로 활동하던 시절 연습용으로나 쓰던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망설임 없이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서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날아다니자 터미널 창에는 복잡한 명령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단 몇 초 만에 랜섬웨어의 암호화 키가 숨겨진 메모리 주소를 찾아냈다. 박도훈이 고용한 해커들은 자신들이 만든 악성 코드가 완벽하다고 믿었겠지만 서아의 눈에는 보안 허점이 숭숭 뚫린 낡은 그물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역공학 기법을 이용해 암호화 알고리즘을 실시간으로 해제하는 동시에 공격자가 심어놓은 백도어 프로그램을 추적하여 그들의 침투 경로를 역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모니터 빛을 받아 푸르게 빛났고 그 순간 그녀는 이 좁은 지하방을 지배하는 유일한 여왕이었다. 서한은 단순히 시스템을 복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박도훈에게 확실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심했는데 이는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감염된 경로를 타고 역으로 공격자의 서버에 침투하여 박도훈의 개인 집무실 컴퓨터 화면에 팝업창을 하나 띄우도록 설정했다. 그 팝업창에는 피를 흘리는 뱀의 형상과 함께 사냥감을 잘못 골랐다. 발을 빼지 않으면 다음엔 내 목을 물어뜯겠다. 라는 짧고 강렬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엔터키를 누르는 그녀의 손끝에는 지성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서늘한 살기와 분노가 담겨 있었다. 모든 작업이 끝나는 데는 차에 5분이 걸리지 않았고 붉은색 경고창이 사라지며 시스템은 거짓말처럼 정상 화면으로 돌아왔으며 데이터 손실은 단 1바이트도 발생하지 않았다. 서한은 재빨리 로그 기록을 삭제하고 자신이 사용한 흔적을 지운 뒤 다시 구석자리로 돌아가 바느질 거리를 집어들고 웅크리고 앉았다. 잠시 후 담배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지성은 체념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으려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모니터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굳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이 대리를 다급하게 불렀고 직원들 역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이 대리는 흥분하여 로그 파일을 살펴보더니 기적입니다. 랜섬웨어가 스스로 자멸했습니다. 아니, 누군가 외부에서 강제로 코드를 종료시킨 것 같습니다. 라고 외쳤다. 지성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앉아있는 서아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녀는 짐짓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그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지성의 예리한 직감은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는데 아무도 손대지 않은 컴퓨터가 저절로 고쳐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천천히 서아에게 다가가 방금 전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들어오거나 컴퓨터를 만지지 않았느냐고 낮게 물었다. 서아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무도 안 왔어요. 그냥 갑자기 화면이 파란색으로 바뀌더니 글자들이 막 올라가고 라고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때 그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루트키시 커널에서 분리되는 것 같았어요. 라는 전문 용어를
무의식적으로 내뱉고 말았고 그 순간 지성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지성은 그녀의 어깨를 꽉 잡으며 루트킷 커널, 당신이 그런 단어를 어떻게 알지? 라고 추궁하듯 물었고 서한은 아차 싶어 입술을 깨물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저번에 직원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컴퓨터 고장나면 그런 게 문제라고 라며 황급히 둘러댔지만 지성의 의심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다. 평소 컴맹인 줄로만 알았던 아내가 시스템 구조에 대한 용어를 입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충격이자 의문투성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 김 실장이 다급하게 다가와 투자자들과의 화상 미팅이 연결되었다고 알렸고 지성은 의구심을 잠시 접어둘 수밖에 없었다. 그는 서아를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한 번 더 던진 뒤 재킷을 고쳐 입고 카메라 앞으로 걸어갔다. 데모시어는 그야말로 완벽했는데 서아가 몰래 최적화해 놓은 시스템은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작동하여 투자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골든게이트의 임원들은 지성의 혁신적인 기술력에 찬사를 보내며 현장에서 즉시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었고 사무실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다. 지성은 직원들과 얼싸안으며 기쁨을 나누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방구석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서아에게 머물렀다. 오늘 벌어진 기적 같은 일련의 사건들 중심에 저 볼품없는 여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그날 밤 모든 직원들이 퇴근하고 두 사람만 남은 반지하 방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고 빗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성은 침대에 누워 잠든 척하고 있는 서아의 등을 바라보며 그녀가 낮에 내뱉었던 단어들과 그동안 일어났던 미심쩍은 일들을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추어 보았다. 며칠 전 밤에 저절로 해결되었던 오류, 그리고 오늘 순식간에 사라진 랜섬웨어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서아의 가방 쪽으로 다가갔지만 차마 열어보지는 못하고 한참을 서성이다가 돌아섰다. 한편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 있는 박도은의 집무실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있었는데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뜬 경고 메시지를 본 박도은이 격분하여 부하들을 질책하고 있었다. 고작 망한 회사 하나 처리 못해서 역으로 협박을 당해 당장 그 배후가 누군지 알아내. 그는 와인잔을 벽에 던져 산산조각을 내며 조카인 지성에게 숨겨진 조력자가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지성의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고 그 명단 맨 위에는 윤서아라는 이름이 초라하게 적혀 있었다. 박도훈은 그 이름 위에 붉은 펜으로 XX자를 그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다음 날 아침 지성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아를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여전히 촌스러운 잠옷 차림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성은 식탁에 앉아 무심한 척 신문을 보면서 당신 전에 무슨 일 했었어? 라고 툭 던지듯 물어보았다. 서아는 국자를 든 손을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그냥 편의점 알바도 하고 식당에서도 일했어요. 왜요? 라고 되물으며 어리숙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지성은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인가 싶어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지성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서아에게 오늘부터 회사 보안을 강화할 거야. 외부인은 절대 내 컴퓨터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해 라고 경고하듯 말했다. 서아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넥타이를 챙겨주려 했지만 지성은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고 스스로 매듭을 지으며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자 서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고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는 것은 시간 문제임을 직감했고 박도훈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라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지성의 회사 앞에는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 서성거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사무실 내부를 은밀하게 촬영하고 있었다. 서한은 창문 틈으로 그들의 존재를 눈치챘고 그들이 박도훈이 보낸 하수인들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이제 전쟁은 사이버 공간을 넘어 현실 세계로까지 번지려 하고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숨어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노트북 가방을 꺼내어 먼지를 털어내며 다가올 폭풍에 맞설 준비를 시작했다. 그날 밤 서울의 하늘은 마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맹렬한 기세로 비를 퍼붓고 있었고 빗줄기는 낡은 반지하 창문을 때리며 불길한 전주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한지성은 사무실 한가운데 앉아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밖에서 서성이는 검은 그림자들에게 쏠려 있었다. 박도훈이 보낸 감시자들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접근해오고 있었고 그들의 존재는 지성에게 보이지 않는 목줄이 죄어오는 듯한 압박감을 주었다. 그는 초조함에 입술을 물어뜯으며 보안 로그를 수시로 확인했지만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만이 모니터 위를 흐르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뿐이었다. 구석진 침대 위에서 윤서하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지만 그녀 역시 잠들지 못한 채 이불 속에서 가쁘게 오르내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해커 특유의 직감으로 오늘 밤 무언가 거대한 일이 벌어질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고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전류의 흐름조차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다. 그녀는 베개 밑에 숨겨둔 USB 드라이브를 손에 꽉 쥐고 있었는데 그것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준비해둔 그녀의 비장의 무기이자 팬텀의 유산이었다. 지성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일어나 그를 돕고 싶었지만 정체가 탈로 나는 순간 닥쳐올 파장을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고 참아내야만 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갑자기 사무실의 전등이 불안하게 깜박거리더니 메인 서버의 쿨링팬이 굉음을 내며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지성이 놀라 모니터를 확인하기도 전에 수십 개의 경고창이 동시에 팝업되며 화면을 붉게 뒤덮었고 스피커에서는 찢어질 듯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이것은 며칠 전의 랜섬웨어 공격과는 차원이 다른 전 세계에 분포된 수만 대의 좀비 PC를 이용한 대규모 디도스 공격과 정교한 해킹 시도가 결합된 총력전이었다. 박도훈은 단순히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을 넘어 지성의 회사를 디지털 지도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 국제적인 해커 용병 조직인 다크 울프를 고용한 것이 분명했다. 지성은 사색이 되어 키보드를 두드리며 방화벽을 재설정하려 했지만 상대방의 공격 속도는 인간의 반응 속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방어막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가고 핵심 데이터베이스로 향하는 경로가 하나둘씩 뚫리는 것을 보며 지성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무력감에 손이 떨려 타자조차 칠 수 없었다. 적들은 지성의 서버 권한을 탈취하여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심지어 하드웨어를 과열시켜 물리적으로 파괴하려는 시도까지 감행하고 있었다. 지성은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전원 코드를 뽑으려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 가려 했지만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어깨를 강하게 잡아채 뒤로 밀어버렸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은 지성이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늘 움츠리고 다니던 촌스러운 아내 윤서아가 아닌 전혀 다른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서아는 거추장스러운 뿔테 안경을 벗어던지고 헝클어진 머리를 질끈 묶은 채 차가울 정도로 침착하고 매서운 눈빛으로 모니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등은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고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지성을 압도할 만큼 강렬하여 그는 순간적으로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서아는 지성을 향해 비켜요 코드를 뽑으면 놈들이 백도어를 심어둔 채 숨어버릴 거예요. 라고 짧고 단호하게 명령하듯 말했다. 지성이 멍하니 바라보는 사이 서아는 의자에 앉자마자 손가락을 풀 틈도 없이 키보드 위로 손을 올렸고 그 순간부터 사무실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타건음이
하나의 연속된 소음처럼 들릴 지경이었고 모니터 화면은 그녀가 입력하는 명령어들의 잔상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단순히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커널 레벨까지 내려가 구조 자체를 실시간으로 변경하며 공격자들의 패킷을 미로 속에 가두어 버렸다. 지성은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전율을 느꼈는데 그 집중력과 속도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전문가들도 흉내낼 수 없는 경지였다. 다크 울프 팀. 역시 예상치 못한 강력한 저항에 당황한 듯 잠시 공격이 주춤했으나 이내 자존심이 상한 그들은 공격 루트를 다변화하여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하지만 서한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겨우 이 정도 실력으로 돈을 받은 거야 라고 중얼거렸고 그녀의 눈동자는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푸르게 빛났다. 그녀는 한 손으로는 방어 코드를 작성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역추적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멀티태스킹의 진수를 보여주며 공격자들을 하나씩 디지털 공간에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 지성은 화면 가득 펼쳐지는 코드의 향연을 보며 그녀가 구사하는 기술이 교과서적인 방어가 아닌 변칙적이고 파괴적인 공격형 방어임을 깨달았다. 서한은 적들의 공격 패킷을 역이용하여 그들의 본넷 서버에 과부하를 일으키는 미러링 공격을 감행했고 이는 상대방이 보낸 힘을 배로 돌려주는 치명적인 카운터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악성 코드는 빛의 속도로 해저 케이블을 타고 넘어가 공격자들의 본거지인 해외 서버를 강타했다. 모니터의 트래픽 그래프가 요동치더니 순식간에 수직으로 하락했고 공격자들의 연결이 하나둘씩 끊어지며 붉은색 경고등이 녹색으로 바뀌어갔다. 서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적들의 서버 깊숙한 곳에 자신의 표식인 유령 아이콘을 새겨넣고 그들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해버리는 파괴적인 명령어를 전송했다. 마지막 엔터키를 누르는 소리가 총성처럼 방 안에 울려 퍼지자 미친 듯이 돌아가던 쿨링팬 소리가 잦아들고 사무실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서한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성은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는데 그의 머릿속은 혼란과 충격 그리고 경이로움으로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아내라고 믿었던 여자가 보여준 모습은 전설 속에서나 존재한다고 믿었던 천재 해커 팬텀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지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 도대체 누구야? 서아 씨가 맞긴 한 거야 라고 물었고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과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성을 바라보았는데 안경을 벗은 그녀의 얼굴은 지적이고 아름다웠으며 그동안 숨겨왔던 카리스마가 흘러넘치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미안해요.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제 진짜 코드네임은 팬텀이에요. 라고 고백했다. 그 이름은 지성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몇 년 전 국제 정보기관들을 농락하고 홀연히 사라진 전설적인 해커의 이름이었다. 지성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곧이어 터져나온 감정은 배신감이 아니라 안도감과 묘한 희열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박도훈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가 바로 자신의 곁에 그것도 아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서아에게 다가갔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 자신이 그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다. 서아는 그의 손길에 흠칫 놀라며 손을 빼려 했지만 지성은 더욱 단단하게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왜 숨겼어? 당신이 팬텀이라는 걸 알았다면 내가 당신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지성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서려 있었고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서아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과거의 일 때문에 쫓기고 있었어요. 제 능력이 드러나면 당신까지 위험해질까봐
그냥 조용히 빚만 갚고 떠나려고 했어요. 라고 털어놓았다. 그녀의 말에서 지성은 그녀가 짊어지고 있던 외로움과 공포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었고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통증을 느꼈다. 그때 서아의 모니터 한구석에 채팅창이 하나 뜨며 박도훈이 고용한 해커팀의 리더가 보낸 메시지가 나타났다. 팬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군. 이번엔 운이 좋았지만 다음엔 우리 조직 전체가 움직일 것이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지만 서아는 코웃음을 치며 언제든지 와. 너희들의 무덤은 디지털 공간 어디에나 있으니까. 라고 답장을 보내고 연결을 끊어버렸다. 그 당당하고 거침없는 모습에 지성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고 처음으로 그녀를 여자로서 그리고 동반자로서 인식하기 시작했다. 지성은 서아의 어깨를 감싸며 결단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마. 당신이 팬텀이든 윤서아든 상관없어. 우리가 힘을 합치면 박도훈 그 자식, 아니 대한그룹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함께 전쟁터로 나가자는 제안이자 맹세였다. 서아는 지성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발견했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지하 단칸방의 공기는 더 이상 춥고 습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지성의 경영 전략과 서아의 기술력이 결합하자 그 시너지는 폭발적이었다. 서아는 박도훈의 비자금 계좌와 불법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루트를 설명했고 지성은 그것을 이용해 주주총회에서 방역을 가할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그들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낡은 책상 위에는 복수와 재기를 위한 청사진이 하나둘씩 그려지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지성은 서에게 당신 안경 이제 쓰지 마. 당신의 진짜 눈이 훨씬 더 예쁘니까. 라고 쑥스러운 듯 툭 던졌다. 서아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지만 입계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더 이상 못생기고 임시방편인 아내가 아니었고 지성 역시 패배한 재벌 2세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고 등을 맞댈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제 방역의 서막은 올랐고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지성은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서아를 정식으로 소개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녀를 최고 기술 책임자 CTOR로 임명할 생각이었다. 직원들이 받을 충격을 상상하며 지성은 짓궂은 미소를 지었고 서아는 그런 그를 보며 어이없다는 듯 웃어 보였다. 하지만 창밖을 내다보는 서아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박도훈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고 더 더럽고 비열한 방법으로 공격해 올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같은 시각 공격 실패 보고를 받은 박도훈은 분노로 이성을 잃고 사무실의 집기들을 때려 부수고 있었다. 팬텀이라고 그 계집애가 전설의 해커였다니. 그는 자신의 정보력이 바닥났음을 통탄해하며 이제는 사이버 공격이 아닌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제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어둠의 세계에서 악명 높은 해결색에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잔인한 명령을 내렸다. 그 두 사람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사고사로 위장해서. 폭풍은 지나갔지만 더 거대한 쓰나미가 그들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칙칙했던 반지하 사무실은 마치 최첨단 작전 상황실이라도 된 듯 팽팽한 긴장감과 활기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마저 달라져 있었다. 윤서아는 더 이상 구석에 숨어 콩나물이나 다듬던 소심한 여자가 아니었으며 그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브리핑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녀가 두꺼운 안경 대신 콘택트 렌즈를 끼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나타나자 김 실장과 이 대리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특히 이 대리는 어젯밤에 전설적인 방어전을 전해 듣고는 서아를 마치 신을 영접한 광신도처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한지성은 팔짱을 낀 채 흐뭇한 미소로 서아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가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도를 그리며 침투 경로를 설명하는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작전의 핵심을 찌르는 통찰력은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상적인 파트너의 모습 그 자체였다. 지성은 그녀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에 새삼스러운 자부심을 느꼈고 지난날 그녀를 오해하고 무시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반성했다. 그는 이제 그녀 없이는 단 하루도 아니 단 1분도 이 싸움을 지속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서아가 설명하고 있는 목표물은 대양그룹 본사 지하 서버실에 위치한 메인프레임, 일명 철옹성이라 불리는 폐쇄망 시스템이었다. 그곳에는 박도훈이 회사 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주가를 조작한 결정적인 증거인 이중 장부 파일이 암호화되어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외부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원격 해킹만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난관이었다. 서아는 펜을 내려놓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직접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천만했는데 그것은 박도훈이 개최하는 창립기념일 파티를 틈타 내부망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중계기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지성은 너무 위험하다며 반대했지만 서아는 박도훈을 무너뜨릴 기회는 이번뿐이라며 물러서지 않았고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결국 지성은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대신 자신이 직접 현장에 잠입하고 서아는 외부에서 서포트를 하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다. 이 작전의 성패는 두 사람의 완벽한 호흡과 단 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타이밍에 달려 있었다.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자 두 사람은 밤낮 없이 붙어 다니며 작전의 디테일을 다듬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가게 되었다. 늦은 밤 지성은 서아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왜 그토록 뛰어난 재능을 숨기고 살아야 했는지 물어보았다.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과거 자신의 아버지가 박도훈의 계략에 빠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자살한 천재 프로그래머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녀가 팬텀이 된 이유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였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깨닫고 숨어 지냈던 것이었다. 지성은 서아의 아픈 과거를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그녀가 짊어지고 왔을 고독과 슬픔의 무게에 숙연해졌다. 그는 서아를 말없이 끌어안으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 반드시 박도훈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고 맹세했다. 서아는 지성의 따뜻한 품 안에서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끼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고 두 사람의 마음은 복수심을 넘어선 깊은 연민과 사랑으로 단단하게 연결되었다. 그날 밤 낡은 소파 위에서 잠든 두 사람의 손은 서로 깍지를 낀 채 떨어질 줄 몰랐다. 작전 당일 지성은 위조된 신분증과 서아가 특수 제작한 초소형 해킹 디바이스가 내장된 커프스 단추를 착용하고 파티장으로 향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샴페인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가득한 연회장은 그가 쫓겨나기 전 매일같이 드나들던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지금은 적들의 소굴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웨이터로 위장하여 보안 요원들의 눈을 피하며 서버실로 통하는 비상구 쪽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귀에 꽂은 이니어를 통해 들려오는 서아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반지하 사무실에 남은 서아는 수십 개의 모니터 화면을 동시에 감시하며 지성의 동선을 체크하고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며 보안 카메라를 해킹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성이 지나가는 통로의 CCTV 화면을 미리 녹화된 영상으로 바꿔치기하여 경비실의 감시망을 무력화시켰다. 오른쪽 복도에 경비원 2명 30초 후에 교대해요. 그때 통과하세요.
그녀의 침착한 목소리는 긴장한 지성에게 유일한 생명줄이자 나침반이었다. 지성은 서아의 신호에 맞춰 날렵하게 복도를 가로질러 서버실 입구에 도달했으나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다. 문에는 최신형 생체 인식 보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홍채와 지문 그리고 목소리까지 동시에 일치해야만 열리는 3중 잠금 시스템이었다. 지성은 당황하여 식은땀을 흘리며 서아에게 상황을 알렸고 서아 역시 예상보다 강화된 보안 수준에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백도어를 통해 보안 프로토콜을 우회해 볼게요. 1분만 버티세요. 라고 말하며 타자 속도를 높였다. 서아는 박도훈의 비서실장 휴대폰을 해킹하여 그의 생체 정보를 빼낸 뒤 그것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지성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했다. 지성이 스마트폰을 리더기에 갖다 대자 붉은색 경고등이 잠시 깜박이다가 기적적으로 녹색으로 바뀌며 문이 열렸다. 지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버실 안으로 들어갔고 거대한 서버렉들이 웅궁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를 맞이했다. 그는 메인 서버를 찾아 서아가 준 중계기를 포트에 꽂았고 그 순간 사무실에 있던 서아의 모니터에 연결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는데 서아는 중계기를 통해 내부망에 접속하자마자 방대한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이중 장부 파일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도훈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고 파일 주변에는 케르베로스라고 불리는 악성 방어 프로그램이 겹겹이 설치되어 있어 접근을 차단하고 있었다. 서아가 방어벽을 하나 뚫을 때마다 경고음이 울릴 듯 말 듯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되었고 지성은 서버실 한 구석에 숨어 숨죽이며 진행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뚜벅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경비원들의 말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순찰 시간이 앞당겨진 것인지 그들이 서버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지성씨 빨리 나오셔야 해요. 경비들이 접근하고 있어요. 서아의 다급한 목소리가 인이어를 때렸지만 데이터 전송률은 이제 겨우 80%를 넘기고 있었다. 지성은 지금 중계기를 뽑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기에 이를 악물고 아직 안 돼. 조금만 더 라고 속삭이며 버텼다. 경비원이 서버실 문고리를 잡고 돌리려는 찰나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고 지성은 번개같이 중계기를 회수하여 서버 뒤편의 좁은 틈새로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리고 경비원들이 들어와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췄지만 다행히 그들은 깊숙한 곳까지 확인하지 않고 이상 없음을 보고하며 나갔다. 지성은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서아의 유도를 받아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무사히 사무실로 돌아온 지성은 문을 열자마자 달려온 서아를 으스러지도록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성공의 기쁨을 나누며 서로의 천을 확인했다. 그들은 밤새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 안에는 박도훈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천억 원을 빼돌린 내역과 정치권에 로비한 리스트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이것만 있으면 박도훈을 감옥에 보내고 회사를 되찾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며 두 사람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는데 그들이 해킹한 데이터 파일 깊숙한 곳에는 박도훈이 심어놓은 교묘한 추적 코드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박도훈은 이미 누군가가 침입할 것을 예상하고 일부러 보안을 뚫을 수 있는 틈을 열어두었고 미끼를 문 사냥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호화로운 집무실에서 와인을 마시던 박도훈은 모니터 지도상에 깜박이는 붉은 점을 보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쥐새끼들이 드디어 덫에 걸려들었군. 이제 밟아 죽일 시간이다. 지성과 서아는 다가올 파국을 모른 채 서로를 마주보며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지성은 서아의 손에 깍지를 끼며 진심 어린 고백을 했다. 모든 게 끝나면 우리 진짜 결혼식을 다시 올리자. 비 오는 날 말고 햇살 좋은 날에. 서아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창밖에서는 다시금 먹구름이 몰려오며 거센 비바람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들의 행복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위태로웠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은 이미 그들의 목을 노리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성은 언론사에 제보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서한은 혹시 모를 역해킹에 대비해 방화벽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의 전원이 차단되며 모든 불이 꺼졌고 굳게 잠겨있던 철문이 굉음과 함께 뜯겨 나갔다.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사내들이 들이닥쳤고 그 뒤로 박도훈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내 귀여운 조카와 천재 해커님, 숨바꼭질은 여기까지다. 지성은 서아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박도훈을 노려보았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함정 속으로 빠져든 뒤였다. 박도훈의 등장은 좁고 눅눅한 지하 사무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가 내뿜는 오만함과 살기는 비좁은 공간을 가득 메워 숨조차 쉬기 힘들 지경이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문을 막아서자 한지성과 윤서아는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꼼짝없이 갇혀버린 신세가 되었다. 박도훈은 바닥에 널브러진 전선들을 구두발로 지식이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는데 그의 입가에 걸린 비열한 미소는 승자의 여유를 과시하고 있었다. 그는 지성의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집어들고 흔들어 보이며 조카의 알량한 반란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조롱하기 시작했다. 지성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서아를 자신의 등 뒤로 더욱 깊숙이 숨겼고 주먹을 불끈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다. 박도훈은 혀를 차며 지성이 훔쳐간 데이터에는 사실 자신이 심어놓은 위치 추적기와 함께 자동 삭제 코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즉, 지성과 서아가 고생해서 얻은 그 파일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으며 박도훈은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기를 기다렸다가 현장을 덮친 것이었다. 그는 이제 곧 경찰이 들이닥칠 것이며 두 사람은 기업 기밀을 빼돌리려 한 산업 스파이 혐의로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서아는 박도훈의 말을 듣고 안색이 창백해졌지만 그녀의 두뇌는 공포에 질려 마비되는 대신 비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무서운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도훈이 언급한 자동 삭제 코드가 작동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불과 몇 분밖에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계산해냈다. 만약 그 코드가 실행되면 그들이 확보한 비자금 장부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고 그들은 아무런 증거 없이 범죄자로 몰리게 될 것이 분명했다. 서아는 지성의 옷자락을 꽉 잡으며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것뿐이라고 판단했다. 밖에서는 이미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반지하 창문을 통해 어지럽게 들어오고 있었다. 박도훈은 그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킬킬거리며 지성에게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고 빌면 정상 참작해 줄 수도 있다는 헛된 희망을 던져주었다. 하지만 지성은 그 더러운 제안에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고 오직 서아를 어떻게 안전하게 내보낼 수 있을지만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서아가 지성의 귓가에 입을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가 시간을 벌게요. 당신은 백업 드라이브를 들고 뒷문으로 나가세요. 저는 팬텀이라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지성은 서아의 말을 듣자마자 그녀의 어깨를 잡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는데 그녀가 하려는 말이 거짓말임을 단번에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금 자신을 희생하여 지성을 살리려는 것이었고 지성은 두 번 다시 자신의 사람을, 그것도 사랑하는 여자를 홀로 차가운 감옥에 보내는 짓 따위는 할 수 없었다. 그는 서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우린 부부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서 같이 끝장을 본다. 라고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동자에서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읽은 서아는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고 더 이상 혼자만의 싸움이 아님을 깨달았다. 박도훈은 두 사람의 애절한 눈빛 교환이 역겨운 듯 손짓을 했고
대기하고 있던 거구의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든 채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지성은 책상 위에 있던 무거운 모니터를 들어 선두에 선 남자의 머리를 향해 내던지며 고함을 질렀고 순식간에 사무실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지성은 과거 호신술을 배웠던 실력을 발휘하여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전문적인 깡패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가 주먹을 휘두르며 시간을 버는 사이 서한은 책상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바닥에 떨어진 노트북을 확보했다. 서한은 웅크린 자세로 노트북을 열고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표는 삭제 코드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과거 아버지가 남겨둔 그리고 자신이 팬텀 시절 대양그룹 메인 서버 깊숙한 곳에 심어두었던 데드맨스 스위치를 떠올렸다. 그것은 시스템이 외부의 압력으로 파괴되거나 조작될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 해제하여 전 세계 네트워크에 동시에 뿌려버리는 최후의 수단이었다. 하지만 이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양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인 한지성의 생체 인증 코드가 필요했다. 지성은 덩치 큰 사내에게 복부를 가격당해 바닥을 뒹굴면서도 서아가 무엇을 하려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그녀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박도우는 서아가 노트북을 조작하는 것을 보고 전현이 아직도 발악을 해 당장 노트북 빼서 라고 소리쳤다. 사내들이 서아를 덮치려는 찰나 지성이 짐승 같은 괴력을 발휘하여 한 놈의 다리를 붙잡고 넘어뜨리며 서아에게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서아 지금이야 내 지문을 써. 지성은 피 묻은 손을 뻗어 노트북의 지문 인식 센서에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었다. 서아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강타하는 순간 노트북 화면에는 프로토콜 오메가 활성화라는 붉은 글씨가 뜨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박도우는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직접 달려들어 노트북을 뺏으려 했지만 이미 데이터는 광 케이블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사무실의 모든 모니터가 일제히 깜박거리더니 박도훈의 이중 장부 내역과 횡령 증거 그리고 정치권 로비 영상이 화면 가득 재생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파일을 공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국 서버와 주요 포털 사이트 배너를 강제로 점거하여 송출하는 사상 초유의 해킹이었다. 박도훈은 자신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화면을 보고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는데 그의 오만했던 표정은 공포와 경악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꺾으라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며 모니터를 주먹으로 쳐서 부수었지만 깨진 화면 위로도 데이터는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들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을 때 그들이 목격한 것은 엉망이 된 사무실과 모니터 속에서 흘러나오는 명백한 범죄의 증거들이었다. 경찰들은 지성과 서아를 체포하러 왔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여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우왕좌왕했다. 그때 서울 시내의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스크린, 심지어 버스 정류장의 안내, 단말기까지 모두 해킹되어 박도훈의 범죄 사실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은 발을 멈추고 충격적인 내용에 웅성거렸고 SNS에서는 대양그룹 회장의 실체라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했다. 박도훈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빗발치는 기자들의 전화와 주가 폭락 알림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가 빠져버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지성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은 서아를 일으켜 세웠고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서아는 안경이 깨지고 옷이 찢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우리가 해냈어요. 아버지 보고 계시죠? 서아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중얼거렸고 지성은 그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언의 위로를 건넸다.
그들은 폭력과 억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고 서로에 대한 믿음 하나로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린 것이었다. 경찰팀장은 상황을 파악하고 박도훈에게 다가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웠는데 박도훈은 이건 조작이야. 저놈들이 해커라고 내가 피해자야. 라고 악을 쓰며 발버둥 쳤다. 하지만 화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증거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빼도 박도 없어. 그의 변명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에 불과했다. 오히려 그가 고용한 깡패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청부폭력 혐의까지 추가되어 그의 몰락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지성은 끌려가는 박도훈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이것이 정의이자 인과응보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연행되면서도 지성은 서아의 손을 놓지 않았는데 경찰들도 여론을 의식하여 두 사람을 범죄자가 아닌 중요 참고인으로 대우해 주었다. 경찰서 밖에는 이미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어 플래시 세례를 퍼붓고 있었고 두 사람은 쏟아지는 질문 공세 속에서도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었다. 지성은 카메라 앞에서 서아의 손을 들어 올리며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낸 사람은 제 아내이자 천재 보안 전문가 윤서아 씨입니다. 라고 선언했다. 그 순간 서아는 더 이상 숨겨진 유령 팬텀이 아닌 세상을 구한 영웅으로 대중 앞에 서게 되었다. 새벽 조사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그들의 낡은 반지하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엉망이 된 집기는 처참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지성은 부서진 의자를 대충 정리하고 서아를 앉힌 뒤 구급 상자를 가져와 그녀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소독해 주었다. 많이 무서웠지 미안해. 내가 더 잘 지켜줬어야 했는데. 지성의 따뜻한 손길에 서아는 고개를 저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당신이야말로 제 영웅이에요. 창밖에서는 며칠 내내 쏟아지던 비가 거짓말처럼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지성은 서아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계약 결혼의 형식적인 입맞춤이 아니라 생사를 함께 넘나든 동지애와 깊은 사랑이 담긴 진짜 첫 키스였다. 서아는 지성의 목을 감싸 안으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모두 쏟아냈고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에서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하나가 되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일뿐이었다. 며칠 후 대한그룹의 주주총회가 긴급 소집되었고 구속된 박도훈을 대신하여 한지성이 새로운 대표이사 후보로 추대되었다. 주주들은 만장일치로 지성의 복귀를 환영했고 그가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과 도덕성에 큰 신뢰를 보냈다. 지성은 단상에 올라 취임사를 발표하며 옆에 앉아있는 서아를 소개했다. 대한그룹의 새로운 보안 시스템은 세계 최고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곁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파트너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고 쏟아지는 박수갈채 속에서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는데 팬텀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그녀를 노리는 또 다른 국제 해커 조직들의 위협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또한 박도훈의 잔당들이 여전히 회사 내부에 숨어 호시탐탐 방역을 노리고 있다는 첩보도 입수되었다. 지성과 서아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의 시작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 어떤 적이 와도 함께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주주총회장을 빠져나와 맑게 갠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기대했다. 계절이 바뀌어 서울의 거리에 벚꽃이 흩날리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고 대한그룹 본사 마천루는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게 햇살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한때 부패와 권력 다툼의 온상이었던 회장실은 이제 벽이 허물어지고 투명한 유리가 설치되어 누구나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한지성은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집무실 책상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신중함과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가문의 후광에 기대는 철부지 도련님이 아니었으며 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와 자신의 손으로 제국을 재건한 진정한 리더였다. 직원들은 복도를 지나가는 그를 보며 진심 어린 존경의 인사를 건넸고 지성 역시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하며 활기찬 아침을 시작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세련된 베이지색 정장을 입은 윤서아가 들어왔는데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사무실의 분위기가 한층 더 밝아지는 듯 했다. 그녀는 이제 대한그룹의 최연소 상무이자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로서 전 세계 해커들이 두려워하는 철벽의 방어 시스템을 총괄하고 있었다. 두꺼운 뿔테, 안경과 헐렁한 스웨터 속에 자신을 감추던 촌스러운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와 지적인 눈빛을 가진 커리어 우먼만이 그곳에 서 있었다. 서아는 태블릿 PC를 내밀며 회장님 이번 분기 보안 리포트입니다. 외부 침입 시도는 영건 내부 데이터 유출 시도도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지성은 서류를 받아드는 대신 그녀의 손을 잡으며 공적인 자리에서는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말라고 했잖아, 서아 상무. 라고 농담을 던졌다. 서아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공과 사는 구분해야죠. 그리고 오후에 있을 이사회 준비는 다 되셨나요? 이번엔 반대파 주주들도 꽤 참석한다고 들었어요. 라며 그의 넥타이를 바르게 고쳐 매주었다. 지성은 그녀의 손길을 느끼며 당신이 내 뒤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 늙은이들도 이제는 팬텀이 버티고 있는 한 딴 생각은 못할걸. 이라며 여유롭게 웃었다. 사실 지성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는데 서아의 정체가 밝혀진 이후 대한그룹의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었고 기술 중심의 투명 경영은 시장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 과거 박도은의 측근이었던 임원들은 서아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며 납작 엎드려 있는 형국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수행비서들을 물리치고 회사 근처의 소박한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쏟아지는 봄 햇살 아래서 샌드위치를 나눠 먹는 그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연인들 같았다. 지성은 벤치에 앉아 흩날리는 벚꽃잎을 바라보며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런 날을 맞이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때는 빗소리만 들어도 지긋지긋했는데 라고 회상에 잠겼다. 서아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저는 비 오는 날도 나쁘지 않았어요. 좁은 지하방에서 당신 등만 바라보고 있을 때도 왠지 모르게 당신이 다시 일어설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라고 나직하게 고백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말없이 온기를 나누며 힘들었던 지난 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오후가 되자 지성은 예정된 스케줄을 잠시 비우고 구치소로 향했는데 이는 자신의 과거이자 씻어내야 할 업보인 박도은과의 마지막 매듭을 짓기 위해서였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박도은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는데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주무르던 거물은 이제 수의를 입고 늙고 병든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지성을 보자마자 네가 이긴 것 같지 권력이라는 건 돌고 도는 거야. 언젠가 너도 나처럼 될 거다. 라고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지성은 동요하지 않고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하며 아니요, 저는 당신과 다릅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지성은 더 이상 그에게 분노조차 느끼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면회실을 나섰다. 회사로 돌아온 지성은 서아와 함께 프로젝트 피닉스의 글로벌 론칭 행사장으로 이동했는데 이곳은 대한그룹이 새롭게 개발한 AI 보안 솔루션을 전 세계에 선보이는 역사적인 자리였다. 수많은 외신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홀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무대 위 거대한 스크린에는 팬텀의 로고와
대양그룹의 엠블럼이 교차하며 웅장한 음악과 함께 떠올랐다. 지성은 마이크를 잡고 무대 중앙에 서서 기술은 사람을 지배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철학의 중심에는 제 아내이자 최고의 파트너인 윤서아 씨가 있습니다. 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와 환호성 속에서 서아가 무대 위로 올라왔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깊은 신뢰의 눈빛을 교환했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치고 퇴근길에 올랐는데 지성은 운전기사에게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자고 지시했다. 차가 멈춘 곳은 그들이 처음 신혼 살림을 차렸던 그리고 치열하게 싸우며 재기를 꿈꿨던 바로 그 허름한 반지하 주택 골목이었다. 서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여긴 왜 온 거예요? 다 헐리고 재개발된다고 들었는데 라고 물었다. 지성은 빙긋 웃으며 그녀의 손을 이끌고 익숙한 계단을 내려갔는데 놀랍게도 그 낡은 반지하 방은 깨끗하게 리모델링되어 작은 기념관처럼 꾸며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들이 썼던 낡은 노트북 3대가 고스란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당시 그들이 그렸던 구상도와 메모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지성은 놀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는 서아를 뒤에서 안으며 이곳을 샀어. 우리의 시자락이 잊히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교만해질 때마다 초심을 잃지 않도록 영원히 보존하고 싶었어. 라고 속삭였다. 서아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지성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고 그 좁고 습했던 공간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소중한 추억의 장소로 변해 있음을 느꼈다. 지성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어 서아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는데 그의 표정은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할 때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떨리고 있었다. 윤서아 할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돈 때문에 시작된 가짜 결혼은 이제 끝내고 싶어. 이제는 계약서가 아니라 내 심장으로 당신에게 청혼할게. 지성은 반지를 꺼내 서아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천재 해커, 그리고 내 인생의 유일한 사랑. 나와 진짜 부부로서 평생을 함께 해주겠어.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고 네 지성씨, 당신이 빈털터리가 되든 다시 재벌이 되든 내 대답은 언제나 예스예요.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뜨겁게 입을 맞췄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다음 날 대한그룹의 사내 게시판과 주요 언론에는 한지성 회장과 윤서아 상무의 리마인드 웨딩 소식이 대서특필되었고 세간의 반응은 뜨거웠다. 재벌 2세와 천재 해커의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 추락한 왕자를 구한 평강공주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졌지만 두 사람은 그런 가십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화려한 호텔 예식 대신 회사 옥상 정원에서 가까운 지인들과 직원들만을 초대해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야외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서아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고 그녀의 옆에 선 지성은 세상 전부를 얻은 듯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결혼식에는 김 실장과 이 대리가 사회와 주례를 맡아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특히 이 대리는 축사 도중 감격에 겨워 울음을 터뜨려 하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회장님, 상무님 두 분이 밤새 코딩하시던 그 열정으로 이세도 에러 없이 순산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엉뚱한 축사의 식장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서아는 부케를 높이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었고 지성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하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 순간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소리처럼 쏟아졌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가장 크게 들려왔다. 몇 년 후 대한그룹은 단순한 전자회사를 넘어 세계적인 IT 보안 기업으로 우뚝 섰고 한지성은 존경받는 기업인 1위에 윤서아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 1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그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년 결혼기념일이 되면 그 낡은 반지하 방을 찾아가 컵라면을 끓여 먹으며 초심을 다지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서한은 잠든 딸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서재에서 일하고 있는 지성에게 다가가 커피를 건넸다. 아직도 안 자요. 내일 주주총회 있잖아요. 지성은 안경을 벗으며 미소 지었다. 당신이 만든 보안 시스템에 아주 작은 허점을 발견해서 말이야. 이거 고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서한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럴 리가요. 제가 만든 코드는 완벽해요. 라며 모니터를 들여다보았고 지성은 그런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기습적으로 볼에 입을 맞췄다. 농담이야. 그냥 당신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불렀어. 서한은 얼굴을 붉히며 그를 가볍게 흘겨보았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숨길 수 없었다. 그들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함께 내려다보며 이 거대한 도시의 불빛 중 하나가 자신들이 지켜낸 희망임을 확인했다. 한때는 서로를 혐오했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가 있었기에 가장 완벽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한지성과 윤서아 그리고 전설의 해커 팬텀의 전설은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세상의 편견과 억압에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힘은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마음과 서로를 믿는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비록 시작은 춥고 어두운 빗속의 반지하 단칸방이었을지라도 그들의 결말은 언제나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해피엔딩일 것이다. 지성은 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사랑해 나의 영원한 파트너. 서아 역시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저도 사랑해요. 나의 영원한 회장님.